자,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 우리나라 1세대 전시 해설가, 보통 도슨트란 이름으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죠. 김찬용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슨트 전시 해설가 직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도슨트라는 단어 자체는 그 도세레라고 해서 라틴어원으로 가르치다라는 어원에서 온 거여서 그래요? 그냥 쉽게 정리하면 약간 미술계 내부에서 재미있게 미술 즐기게끔 해주는 조연, 이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네네.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어쩌면 미술을 보러 간 사람들의 굉장히 창의적인 본인들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도슨트가 계시면서 그게 막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예. 사실 종종 인터뷰 제안이 왔을 때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예. 전 궁극적으로는 사실 도슨트가 사라지는 걸 꿈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국내는 미술을 네. 저 역시도 그랬고 요즘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교육 형태로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암기 과목처럼 인상파는 뭐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반고는 네네. 귀 잘랐고 슬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시려는 경우가 네네네. 많은데, 그러니까 즐길 줄 알아야 되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봐서 저는 전달자인 도슨트도 그런 약간 박수받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을 열 수 있는 관점을 여는 언어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답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이것에 대해 공유한다라는 느낌의 언어를 선택하려고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숫자로 300이라는 숫자를 짚어주셨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300. 제일 우리 시대 21세기의 미술계에서 사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가치로도 그렇고 제일 이슈되는 작가 중 한 명이 뱅크시라는 예술가가 있는데요. 벽에다 그림 그리시는 분이요? 맞습니다. 예, 그 예. 스트리트 아티스트에서 네. 스프레이로 이제 기습적으로 작품을 남기고 사라지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캔버스에다가 제작해 놓은 작품 중 이제 풍선과 소녀란 작품이 경매 출품이 됐었는데요. 이제 2021년 최근에 다시 거래됐을 때 이 작품 가격이 300억 원에 판매가 되어 버리면서 와. 생존해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중견 작가임에도 이 정도 가격 가치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다가 네. 사실 그게 최초에 팔릴 때는 15억에 팔렸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300억까지 오른 거. 근데 저는 이 미술품 가격을 볼 때마다 늘 정말 해결 안 되는 질문이, 그게 300억만큼 잘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 네네네. 의미로 300억이 매겨지는 건 아닐 테니까. 네네. 그거는 확실히 패러다임이 바뀐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현대 미술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장인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손재주가 좋고 누가 봐도 뭐 약간 가볍게 얘기하면 야, 금손이다. 진짜 잘 그렸다. 이건 네네.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그린 것 같다. 네. 이런 걸 봤을 땐 보통 뭐 큰 가격이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그럴 수 해주거든요. 있죠. 예. 뱅크시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작품 하나만 했는데 그 가격이 나왔단 그건 아무도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존에 했었던 그 과정들을 관심 가지시다 보면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미술관 침투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이 약 20년 전에 전 세계 유명 미술관들에 자기가 분장하고 몰래 들어가서 근무자 잠깐 지킴이 자리 비운 사이에 자기 작품 몰래 붙여놓고 도망가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프로젝트를 했었던 이유는 미술관에 사실 작품이 걸린다는 행위는 결국에는 수집가든 사학자든 어떠한 새로운 이 자본주의 시대의 기득권, 권력자에게, 미술계 권력자에게 선택받은 것들만 전시가 될 수 있으니까 젊은 작가들에겐 특히나 학연 지연이 없으면 전시 기회조차 얻지 못하지 않냐, 이걸 풍자하기 위해서 건드렸었는데, 재미있는 건 그 브리티시 뮤지엄, 예전에 우리가 대형 박물관이라고 부르던 그 영국 박물관에서도 한번 그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네. 그때 그게 거의 한 4주 정도 있다가 발견됐거든요. 근무자가 이렇게 대충 근무하다 보니까. 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영국 박물관에서는 우린 뱅크시에게 공격당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린 당했다 하면서 그거를 소장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걸 유물존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랬더니 웃긴 건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안 가던 고대 유물존에 뱅크시 돌덩어리 하나 붙어 있다고 약간 힙스터들 인증샷 공간 돼서 사람들이 막 구경 가고 굿즈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오히려 막 유명 미술관에서 우리 미술관도 와줬으면 그럼 우리 미술관도 좀 인기 많아질 텐데 이런 기대를 하니까 네. 이 사람이 또 반대로 보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술관 주변 거리에다가 포장마차 같은 자판 깔아놓고 네. 할아버지 배우 한 명 고용한 다음에
자기 작품 오리지널 작품 깔아놓고 한 점이 $60 정도에 팔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 6시간 넘게 팔아도 사람들이 다 짝퉁인지 알고 안 안 사. 사가다가 아. 그 사람이 또 저녁에 SNS에 이거 사실 아. 내 오리지널이다라고 공개해버렸더니 내가 이거 7만 원 주고 산 게 몇십만 원 몇 시간 만에 뭐 1억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미술에서 시각적 아우라에 감동하는 거라면 그게 미술관에 걸려있든 거리에 있든 누군가 알아보고 이 아우라는 범상치 않아 하고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경매장에 있으면 1억 주고도 사고 네. 미술관에 있으면 감동한다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게 거리에 있으니 왜 모르냐. 우리가 미술에서 보는 건 뭐냐. 이런 걸 이 사람이 계속 건드려 왔었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 작품이 반으로 찢어진 그 풍선과 소녀라는 작품도 그런 약간 개념적 의미 때문에 그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상식을 좀 깨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가치를 더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뭐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품의 가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 예술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시대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하는 말이 어떤 예술가도 자신의 시대에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뱅크시는 어쨌든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예술가이고 네. 그 자본주의 시대의 미술계를 되게 어찌 보면 재미있고 똑똑하게 건들고 풍자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행위 자체가 네. 이 시대하고 너무 잘 맞고 그걸 잘 표현한다 라고 평가받아서 그런 가격 평가를 받는 거지 네. 고전의 눈으로 봐서 이걸 뭐 잘 그렸냐 못 그렸냐 반고흐보다 색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눈으로 봐가지고는 아무 감흥이 없을 그런 작품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저는 저 애국심 좀 발휘해 보자면 네.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렇다고 그런 뭐 컨셉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막 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딸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력이 딸리지도 않을 거고 해외 이런 작품들 막 수백억 혹은 뭐 그 이상 되는 가치를 아직까지 인정은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다수의 그런 역사 권력 구조가 유럽이나 미국권 중심의 이 백인 중심 서구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양인이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였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몇몇 독보적인 예술가들이 사실 존재하긴 해서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백남준 선생님 같은 분은 압도적인 독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술가가 앞으로 국내에서도 전 분명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뭐 방탄소년단, 뉴진스, 블랙핑크가 나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숫자가 50입니까? 제가 제일 활발하게 좀 경험치라도 쌓아야겠다 해서 근무하던 때가 2013년 여름에 네. 제가 그 여름에 동시에 세계 전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네.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일해서 벌었던 돈이 딱 50만 원 수준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세탕 네탕을 뛰시고 네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말씀드린 그 자원봉사 아니면은 네. 최소 실비라고 해서 하루 종일 근무해도 보통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래요? 네, 뭐 월 30일을 근무해도 한 50만 원 버는 게 겨우 사실이었던 거죠. 그 생활이 안 되실 건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선택지에 섰었거든요. 이제 네. 서양화를 전공하고 이제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좀 적성에 안 맞아도 월급 따박따박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내가 재밌는 일을 돈 되게 만드는 게 맞을까라는 이 두 개의 선택지에 왔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젊은 시절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았으면 후회가 차라리 덜하지 않을까라는 멋있다. 선택을 해가지고 네네. 참 많은 운하고 기회가 따라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생각하면 야, 그러면 아주 힘들던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좀 보내셨고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상황에서 이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건데 그 어려울 때 나를 꽤 괜찮게 봐주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한 기업의 이제 대표분께서 미술을 좋아해서 수집도 하고 본인의 갤러리도 있는 분이셨었는데 그 2013년에 참여했던 전시가 고갱전이라는 전시였고 좋은 네. 작품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관람객이 오는 전시였었거든요. 그분이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 낑겨서 안내를 가볍게 들으신 이후에 건너편 플라토 미술관도 가볼까 하고 점심 먹고 거기 삼성미술관에 가셨는데 네. 제가 또 거기 있어요.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분도 신기하셨는지 혹시
왜 여기저기서 일하는지 물어봐도 되냐 했더니 전 이렇게 이걸 직업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했더니 기회 되면 또 보겠네 한번 봅시다 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강남 쪽에 사셔서 올림픽 공원 안에 그 소마미술관이라는 공간이 또 있어서 만나요. 거기 갔더니 또 제가 나와 있으니까 어. 아, 자넨 안 되겠다 밥 한번 먹자 네. 해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1, 2, 3, 4, 5, 6, 7, 8, 100 모아서 차 사고 다시 1부터 1000 모아서 집 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돈의 구조라고들 많이 생각하지만 막상 자본주의 시대 살다 보면 돈이 막 1, 100, 1000억까지 갑자기 올라갔다가도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하고 흐름이 요동치는 게 오히려 돈의 흐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돈을 보면서 살려고 하면 그 차근차근 자기 목표치까지밖에 못 갈 수 있겠지만 가치를 보면서 살면은 돈이 쫓아오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 말을 믿었었죠. 그래가지고 10년을 했는데 전혀 안 바뀌길래 아, 나한텐 그 흐름이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 신념을 어쨌든 꾸역꾸역 잘 버텨냈더니 지금은 약간이라도 그 흐름이 잘 이렇게 그러네요. 따라와주고 있어서 네, 돈보다는 그 가치의 흐름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인스펙션? 약간 네, 영감을 네, 네. 주신 분이어서 그분도 되게 기억에 남긴 합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고갱, 뭐 고흐,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좀 많이 들었던 분들,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그분들 전시는 할 때마다 늘 잘 되는 것 같고 현대 작가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완전 동시대 미술 전시에서 근무하는 걸 더 꿈꾸는데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은 최소한 100년, 200년 과거의 작가 전시를 해야 흥행하다 보니까 네. 저도 한 2010년 무렵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인상파 이후의 미술을 하면 뭐 말씀하신 모네니 반고니 이쪽 넘어가면은 전시하면 손해 본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라도 더 보기 힘들었었는데 네. 네. 요즘에는 확실히 이렇게 유튜브니 막 이런 정보 공유가 많이 되다 보니까 미술 즐기시는 분들도 이렇게 취향들이 되게 확장되셔가지고 그래요? 데이비드 호크니전 아니면 근래에 있었던 에드워드 호퍼전 아니면 마우리치오 카텔란전 이런 네. 완전 동시대 작가가 오히려 크게 대박을 쳤기 때문에 뭐 시대와 더불어 세대도 변하고 이런 네. 예술에 대한 관심도 좀 훨씬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구나라는 건 약간 현장에서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네덜란드 쪽에 이제 근무하러 갔을 때 거기 크렐러멜러 미술관이라고 야외 조각공원이 있었는데 네. 조각공원에 있었던 작품 중 하나가 그 크리젠 기젠이라고 이제 네덜란드 현대 작가인데요. 작품이 그냥 거대한 숲속에 하늘로 무한하게 뻗어 있는 그냥 계단이 놓여 있는 작품. 근데 네. 그게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되게 가파르고 높은 계단이거든요. 근데 그 계단 옆에 CCTV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목 주의를 기울이다. 이제 어텐션이라고 제목 붙어 있고 이제 그 제일 꼭대기에 CCTV를 딱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정상에 가면 그 광활한 대지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작품인 거죠. 실제로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거 올라가야 돼. 아니면 CCTV로 여기 보이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제 근무 마치고 구두 신은 상태에서 네. 올라가기 시작했더니 한두 분씩 따라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완복하는데 제가 거의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저는 사실 올라가서 본 그 풍경이 되게 허무했거든요. 뭐 물론 아름다웠지만 그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이슬란드나 스위스 같은 데 가서 보는 그런 풍경하고 비교하면 사실 별것도 아닌 건데 네. 그걸 근데 생각해보면 올라가서 직접 그 허무함을 경험한 사람하고 네. 올라가 보지 않고 그 CCTV 화면만 보면서 봐도 별거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의 행위의 개념이 좋았던 게 요즘 뭐 도파민 중독 시대 얘기하는 것처럼 워낙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다 네네네. 보니까 뭐 실제로 해외로 가거나 미술을 보거나 이런 경험하는 것보다 이미지 매체 심지어는 그것도 1.5배속, 2배속으로 막 대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되게 느리고 고생스러워도 그걸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허무함이 되게 좋았었고요. 각자의 경험을 한다는 행위가 네. 저는 이 시대에 예술이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그 작품을 최근에 좀 좋아하고 많이 추천도 드리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기젠 작품전 뭐 이게 열어서 만약에 한국에서도 그걸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계단을 그대로 떼와서는 못할 거고 한국에서 새로 그 계단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작품은 네덜란드에 있는 작품과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네. 그 작품에서 중요한 건 같은 재료랑 같은 이미지의 계단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그 밑에서 이거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올라가 보고 뭐 허무함을 느끼든 환희를 느끼든 그 경험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네. 사실 그 작품에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20세기부터 바뀐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장인들이 그려낸 그 아름다운 그림이나 돌을 깎아낸 손기술에 감동하는 시대였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나 사색이나 철학을 부여하는 형태의 예술,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엔 더 각광을 받고 중요하다고 평가받는다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계가 없다 혹은 기준이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티셔츠를 하나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다른 사람 되기, 그런다고 해서 이걸 미술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게, 핵심이에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행위한다면 그게 예술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 그걸 사실 전달하고 싶어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의 절친한 동료이자 약간 멘토격처럼 많이 소개되는 예술가 중 독일의 요셉 보이스란 예술가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의 명언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약간 정신적인 축인 게 네.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네. 그 말에 대한 해석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 해석하는 건, 말씀드린 예전에는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문학이 됐든 약간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 초월자들이 선보이는 걸 예술로 과거에는 인지해 왔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명확한 가치와 신념을 갖고 세상을 바꾸는 어떤 작용, 유무형의 작용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행위의 결과물은 다 예술과 다를 게 없고 그 행위자인 나는 예술가다 라는 개념의 접근법이 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개념 미술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이유가, 예전에는 뭐 미술관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작품을 봐야지만 내가 예술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현대 개념이 익숙해지는 순간 이 커피잔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내 방에 전시해놓고 내가 한 번씩 사색하고 사유한다면 그게 예술적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네. 취약해진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누군가가 이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걸 가격 뻥튀기를 하고 싶으면 오케이, 여기에 그냥 이런저런 막 가치를 막 명분을 집어넣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가치 기준을 어디에 놓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 예를 들어 자본에 그걸 가치를 두려고 한다면 그 모든 걸 인정해줘선 당연히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이 안경을 놓더라도 뭐 수십 년 동안 내가 안경을 놓는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철학을 계속 담아왔던 예술가라면 그게 뭐 누적된 철학 안에서 무언가를 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제가 안경 내려놓고 이거 작품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누군간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막 몇백억의 가치를 부여하면 다들 아무도 공감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내 개인의 심미적인 가치, 내 개인적 만족감으로 만약 생각한다면 집에 내 안경 벗어놓고 나한테는 이게 추억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건 가치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나라 작가들 가운데 이런 그 뭐 개념 미술이 됐든 혹은 뭐 실험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인정을 최근에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혹시 조금 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술에 대한 개념 이해 폭이 넓어지면서 새롭게 좀 존중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김구림 작가님이나 아니면 이건용 작가님 혹은 네. 말씀드렸던 백남준 같은 예술가는 특히나 이렇게 미디어 시대로 가다 보니까 네. 그 장르를 어찌 보면 탄생시켜버린 사람에 해당해가지고 저는 농담 삼아 그 얘기는 합니다. 제가 뭐 투자에 대해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흐름 안에서 봤을 때 백남준이란 예술가의 작품 가치하고 사학 가치는 계속 더 높아질 수밖에 그래요? 없게 보여가지고 네. 혹시라도 수집이 가능하다면 지금 백남준에 집중하면 괜찮은 타이밍이니까. 백남준 작가님의 탑처럼 쌓아놓은 그 작품 있잖아요. 네네. 안 나오는 TV가 이제 더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브라운관 TV가 이제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얘를 뭐 다시 LED TV로 바꿀 수도 없을 것 같고, 왜 바꾼다는 게 의미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선각자라고 평가받는 게 미래가 변화된 걸 예지했기 때문에 그걸 또 재료나 이런 통신 기술을 많이 활용하셨던 분이어서 네. 분명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매체도 바뀔 거다. 그런 그 바뀐 매체를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본인은 오히려 말을 남겼다. 하셨어요, 고 이미? 하더라고요. 소장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일부만 그걸로 바꾼다거나 혹은 그걸 바꿔놨을 때 아직은 좀 클래식한 뭐 감성으로 그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작가의 손을 벗어난 게 돼버리니까 오리지널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최초의 모습을 좀 유지하려는 경향이 사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머지않아 몇십 년 안에 백남준 작가의 작품 중에서 그런 새로운 미디어 매체로 이제 대체되거나 재해석되는 게 분명 나올 거고 오히려 그걸 제일 발빠르게 머리 좋게 잘 건드는 큐레이터나 소장처가 또 언론에 한번 이슈되면서 더 백남준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이나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야, 그건 좀 어려운 문제 같긴 하네요. 그렇죠. 생각해봤더니. 오리지널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의 네네네. 문제인데 그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도 막 등장하고 한 다음부터는 네네. 이제 이미지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해가지고 아이콘이 바뀌는 시대라고 얘기해서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그려야 되는 시대였다 보니까 그 뭐 예수님이 됐든 아니면 뭐 나폴레옹이 됐든 그 시대의 초거대 권력의 대상들만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었는데 워홀하고 백남준이 이제 예지자라고 평가받는 게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보급될 수밖에 없고 일반 대중들도 나도 이미지로 생성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TV 속의 아이콘을 선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 아이콘 자체가 되기를 욕망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예측한 사람들이어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앤디 워홀의 유명한 명언 중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누구나 15분간은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게 요즘 그 대관종 시대라고 얘기하는 죄다 크리에이터고 인플루언서고 어떻게든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어하는 게 미디어 이미지가 퍼져나가면은 인간의 욕망이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싶어하게 될 거다. 그 아까 뭐 대관종의 시대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전시된 바나나 네네네. 이렇게 뭘 또 까서 먹었다면서요? 그 바나나가 최초에 전시됐을 때 미국의 행위 예술가 중 데이비드 다투나란 예술가가 자본주의 미술계를 풍자하는 카텔란을 풍자하겠다고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까먹는 행위를 이미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에서 지금 다시 전시될 때 이제 미학과 학생이 가가지고 그걸 다시 까먹은 건데 문제는 이제 그 학생이 이제 톰 브라운 정장 딱 빼입고 가가지고 그거 똑같이 한 다음에 난 이거 공감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이미 데이비드 다트나란 예술가가 했었던 행위를 모방하는 데다가 뭐 예를 들어 그 옷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다 빼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미술가에서 뭔가 나를 알리기 위한 말 그대로 어필의 행위의 목적이 더 커 보였지 이게 그 작품에 대한 나만의 미학적 해석이나 비평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투나보다 훨씬 약한 형태였었다 보니까 이건 모조된 퍼포먼스일 뿐이지 의미가 떨어진다라고 하다 보니 오히려 미술계 내부에서 저건 그냥 관종짓거리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많이 있기도 했었죠. 끝으로 우리 도슨트님께서 넘어서고 싶은 숫자 혹시 어떤 숫자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39라는 숫자로 39? 말씀드렸는데 네. 이유가 제가 올해 이제 만 나이 적용이 돼서 39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넘어서고 싶은 건 늘 약간 현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예전에 이제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해서 15세기, 16세기 무렵의 대항해 시대 때 메멘토 모리라고 보통 더덥고 더덥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간에 집중하라란 메시지의 예술이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무조건적이라기보단 현대미술 많이 보시길 추천드리는 게 고전은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사유하고 각성받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현대미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살다 보고 막 직장생활하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패턴화되는 자기 일상에 익숙해져서 뭐 나의 삶이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저는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술관 잠깐 가서 뭐 진짜 바나나 껍데기가 됐든 시계 2개가 됐든 사다리가 됐든 뭔가를 보면서 고민하는 그 시간 자체가 자신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바늘 같은 각성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순간을 늘 새롭게 살아가고 싶어서 현재의 저에겐 39가 중요하고 아마 내년의 저에게는 40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라이프 인 넘버스 오늘 좀 시간이 어떠셨는지 끝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도슨트라는 직업과 더불어서 현대 미술에 대해서 프로님과 더불어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약간이라도 호기심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과 후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활발한 활약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